안녕하십니까. 한 주도 잘 지내셨지요? 이제 또 이어서 군수관리 제 6장,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 7절 수송, 제 8절 시설, 그 다음에 근무 지원 순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송입니다. 수송이란 필요한 인원, 그 다음에 여기는 인원이라고 했을 때 모든 인원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수송은 제한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인원과 물자를 적시 적소에 이동시키는 기능을 우리가 수송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동에 필요한 수송 장비라든지 어떤 시설의 확보, 그 다음에 효율적인 수송 체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송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수송 제도, 계획 및 관리 이런 것들이 포함한 전반적인 수송 이동 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리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여기서는 수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송의 세부 기능에 들어가기 전에 수송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수송 기능은 이 보급품을 조달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분배하는 보급 활동, 그래서 사용 불가 장비를 어떤 수집한다든지 그 다음에 후송 및 어떤 정비 활동 이런 것들을 인원 이동에 적극 우리가 기여하는 것을 우리가 수송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송 지원 없이는 이 전투 근무 지원 기능은 수행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송 기능은 군수 기능의 어떤 탐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수송을 운영하고 유지하며 그 다음에 이들 어떤 지원 체제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송 지원을 제공하는 어떤 상호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송의 어떤 세부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면 수송 계획과 그 다음에 수송 운영, 그 다음에 수송 이동 관리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계획은 군수 관리자는 이 수송 체제 및 어떤 편성상의 수송 능력과 그 다음에 제한사항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송 수요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수송 수요와 수송 능력을 판단해서 수송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발 사항에 반영하는 등 이 수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송, 우발 수송 계획, 그 다음에 이동 관리 교범과 수단별 우송, 수송 운영 및 군의 어떤 수송 규정에 따라서 이런 수송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수송 운영은 수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육로라든지 해로라든지 항공, 철도, 도관선 이런 등의 어떤 수송 수단과 방법을 협조하고 획득하는 것이 우리가 수송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성공적인 수송 이동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정확한 수송 이동 계획에 의거해서 엄격한 통제와 조정해서 수송 이동을 실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수송 이동 계획에 의거해서 이런 실시하는 수송 이동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으로 보면 이동 간에 이 적절하게 통제라든지 조정을 하지 않고 방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어떤 이런 작전 상황과 그 다음에 각종 저해 요인으로 인해서 이동 노정에 혼잡을 초래하게 되고 예상치 않는 손실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송 이동 관리 부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출발지로부터 이제 목적지에 이르는 동안 효과적으로 이 능률적인 수송 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는 수송 계획이 우리가 성공적인 수송 이동 운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수송 이동 관리입니다. 수송 수단과 수송 수단 활동과 사용을 어떤 계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기능으로서 별도의 어떤 수송 이동 관리 기구에 의해서 이 병참선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수송 이동 관리 목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이동관리 목표는 용이하게 달성하기 어렵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수송지원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수송 이동을 능률적으로 통제하고 조정하며 그 다음에 수송 장비라든지 시설과 그 다음에 수송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송 이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이 요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수송에 대한 어떤 이동 관리 기법 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송 이동 관리 기법에는 연합 수송 이동서부터 여기에서는 교통 통제소까지 그 8개의 어떤 그런 그 이동 관리 기법이 있다. 그래서 다 알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 연합 수송 이동 본부하고 그다음에 육로조정소, 그다음에 교통총재소 이 정도만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합 수송 이동이라는 것은 여기는 편제상 수송이라든지 이동관리 기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에 한미 수송 이동관리 기능을 통합해서 중앙집권화된 이런 수송 이동 관리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이러한 수송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미 간의 연합사령부 또 군수참모의 어떤 통제하에서 한미 또는 육해 공군의 수송 이동관리 기구의 어떤 대표자로 구성되는 이런 최상급 수송 이동관리 기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라든지 해외 수송 이동관리 기구의 어떤 수송 지원을 관장하고 후방지대 내 어떤 2개 이상의 지역으로 수송 이동하는 모든 형태의 어떤 수송 이동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연합 수송 이동 본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육로조정소입니다. 자, 육로조정소는 육로 수송 이동 중에 차량 대열에 대한 어떤 교통 통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동로상에서 운영되는 수송 이동관리 기구로서 여기에서는 지역 책임 사령부에서 편성해서 운영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로조정소는 통상적으로 차량화하여 책임 지역 내 어떤 중심 지역이며 교통 통제소를 통제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운영하나 실적으로 보면 수송 이동 계획과 이 지형에 따라서 운용할 위치를 선정하고 이제는 한 2개에서 5개 어떤 교통 통제소를 관장해서 수송 이동 통제 계획에 의거해서 교통 통제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교통 통제소입니다. 자, 수송 이동 차량에 대해서 교통 통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역 책임 사령부에서 편성하고 그 다음에 이동로상의 어떤 교차점이라든지 애로 지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점에 이제 배치돼서 육로조정소의 통제하에서 수송 이동 차량을 위한 어떤 교통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안내, 교통청지를 실시하고 여기에서는 수송 이동 상황과 도로라든지 기타 어떤 첩보를 수집해서 육로조정소에 보고하고 육로조정소에서 전달하는 이러한 사항을 어떤 면에서는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교통통제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시설입니다. 시설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지 또는 정보창이나 공장 등과 같이 어떤 부대의 기능 수행을 보조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어떤 건물과 장비가 포함되는 이 부동산과 개선된 어떤 부가시설, 이런 어떤 같은 실제적인 어떤 설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설의 어떤 건설이라든지 보수 및 운영과 국유재산의 관리, 이 처분 등 재반 계약으로부터 집행일까지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시설의 어떤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강의의 개념과 또는 협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여기는 강의의 개념은 자, 군 시설의 어떤 건설이라든지 보수, 운영과 그 다음에 국유재산의 관리, 그 다음에 처분, 이런 어떤 재반 계획으로부터 집행일까지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이제 강의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개념은 자, 군이 보유한 있던 시설을 정상 상태로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어떤 재반 활동으로서 공사 업무의 범주에 속하고 또한 시설의 영역은 건설이라든지 유지 보수,
국유 재산 관리 이런 어떤 것에 우리가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설은 어떤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다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설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설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건설 업무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업무는 자, 군 부대에 필요한 어떤 시설의 신축을 의미하고 이 건물 등의 어떤 일반 시설이라든지 도로, 도관선, 철도, 비행장 등 이런 어떤 병창섬이라든지 도로 장애물 등의 어떤 방어시설, 이런 어떤 기타 편의시설 등의 어떤 건설이라든지 정비, 복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건설 지원은 군사작전에 있어서 전투력 발휘와 보존에 영향을 우리가 미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하면 그 건설 지원은 군사작전에 있어서 전투력의 어떤 보존과 이 발휘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동로상의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건설 지원은 전술부대라든지 그 다음에 전투근무지원부대의 어떤 기동력 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술 상황에서 이 전투근무지원 개념에는 여러 가지 지원부대라든지 어떤 증가된 기동력의 어떤 소산 이런 어떤 필요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건설의 형태와 규모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에 대한 기본 방침은 필요에 어떤 기초를 두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기묘시설 정비를 어떤 설비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최소한의 어떤 물자라든지 장비, 인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최단 기간 내에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두 번째는 자, 유지관리 이제 영선 쪽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자, 시설물의 노후 방지라든지 손상 방지 등을 위해서 어떤 시설의 보수 공사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유지관리 영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시설물의 재산 가격대 공사 비용 규모에 따라서 여기는 계획 보수를 21에서 51%, 소규모 보수는 4에서 20%, 그다음에 예방 보수는 3% 이하로 구분해서 이런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관제 업무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을 취득하고 어떤 유지하고 보존하고 운영하고 처분 이런 활동을 우리가 관제 업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관제 업무는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우리가 이 국유 관리 업무를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설에서 이런 어떤 세부 기능이 있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런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설 우선순위입니다. 건설 우선순위는 자, 상급 부대의 지시에 따라서 여기 따라서입니다. 따라서 그다음에 각급 제대에서 부여하고 그다음에 전략이라든지 전술적 상황과 어떤 기후, 그다음에 지리적 조건, 부대 임무 등을 고려해서 여기에서는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건설 우선순위 결정은 이런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육군부대 여기에서는 육군부대의 어떤 수용시설 및 그다음에 편의시설에 대한 이 소요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설정된 이 시설 수용 기준이라든지 병영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여기에서는 설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초로 해서 공통성을 지닌 어떤 모든 시설을 표준화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의 표준화는 건설 계획이라든지 집행, 그 다음에 건설 행정을 간소화해서 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의 어떤 시설 관리 유지 여기에 있어서 인적이라든지 물적 이런 이익을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육군의 모든 단위 부대는 해당 육군 규정에 의거해서 병영 기본 계획서를 작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영 기본 계획서에는 자, 해당 부대의 어떤 병영 발전의 지침이 되고 육군 시설 소요 이 작성에 근거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 자, 시설 기능의 어떤 주요 업무 중에 하나로서 계획보수라든지 소규모 보수, 격별보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은 많이겠지만, 먼저 이런 계획보수는 자, 시설물의 어떤 경제적 연수를 철저히 현재의 어떤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대규모 보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연차 계획, 중기 계획이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그 계획 보수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어떤 그런 그 계획 보수의 공사 범위는 어떤 그 시설물의 어떤 그 시설물 재산 가격이 21일에서 50%에 어떤 해당하는 공사 비용이 투입되는 이러한 보수를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는 계획 보수의 어떤 공사 범위를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자, 소규모 보수가 있는데, 소규모 보수. 자, 소규모 보수는 대규모 보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소규모 범위를 우리가 이제 소규모 범위의 어떤 보수를 말할 수 있는데, 자, 그 범위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그 시설물 재산 가격에 여기에서는 4에서 4% 이상, 그 다음에 20% 이내 어떤 해당하는 어떤 공사 비용이 투입되는 보수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소규모 보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격별 보수는 이 격별 보수를 보면, 자, 시설물의 급격한 노후라든지 또는 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보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 예방적 성격의 우리가 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격별 보수는 시설물 재산 가격에 여기에서는 3% 이내에 해당되는 어떤 공사 비용을 여기에서는 투입하는 것을 우리가 격별 보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국유 재산 관리입니다. 자, 국유 재산을 이 관리 처분하는 이 어떤 그 광의의 관리 행위를 말할 수 우리가 있고, 국유 재산은 국가의 어떤 부담이라든지 기부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국유화된 재산을 우리가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유 재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어떤 일체의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 모든 이 권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어떤 국유 재산을 의미하고 광의의 국유 재산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의 어떤 그런 국유 재산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보면 어떤 국가 부동산, 여기는 이제 국유 재산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규정화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유재산법 제3조 1항의 국가 부담이라든지 어떤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의 어떤 조약이라든지 이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국유화된 재산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근데 그 재계산은 뭐냐면, 자, 부동산과 그 종물, 부동산과 관련된 그 종물, 그 다음에 선박이라든지 부표, 항공기와 그들의 어떤 종물, 그 다음에 정부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되는 어떤 중요한 기계나 기구를 또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어떤 권리를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 저작권, 상품권, 실용 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어떤 권리를 우리가 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주식 출자로 인한 어떤 권리, 채권, 지방채 증권, 투자 신탁 또는 개발 신탁의 어떤 수익권,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국유재산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항공기라든지 그 다음에 선박, 지상권, 그 다음에 어떤 지역권, 이런 어떤 부동산 외에 특정의 어떤 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의 어떤 집단 및 권리를 포함시킨 것을 여기에서는 그 형상이나 재산상의 가치로 보아서 여기는 토지나 건물과 같이 부동산에 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여기는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근래에는 자, 부동산학 분야에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여기는 인용하여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에 준하는 이 재산권에 대한 이 관리에 있어서도 부동산과 같이 취급되는 것은 사회 경제 상태의 변화를 위해서 그 재산이 지니는 어떤 경제적 가치가 증대하므로 일반 동산이나 권리와 구별돼서 관리하는 것이 여기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국유재산권은 기획재정부, 이 총괄청이죠.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에 관한 이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어떤 중앙관서의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라고 우리가 6조에 여기에 돼 있고 국유재산법 제6조에 되고요. 자, 또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전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것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4조에. 자, 누구든지 이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여기는 또 규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9절 이제 전투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전투 근무에 지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을 이제 맞이해서 건국 73주년을 보냈습니다. 늦었지만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하여튼간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서 한번 좀 같이 한번 또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이 국방력이 세계의 어떤 6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한국이 국방력이 세계 6위지만 아직까지도 또 진행해야 되고 또 걸어갈 길이 많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진국과 이제 기술 격차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그 간극만 극복하면 충분히 이제 어떤 세계의 경제 이제 11위죠. 그러니까 10국. 그다음에 어떤 무기의 어떤 그런 국방력이 세계 6위라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땐 대단한 그런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자, 2021년도에 우리가 국방력 경쟁력이 6위인데 한번 그 1위서부터 한번 살펴보니까 1위가 미국입니다. 1위가.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인도, 일본.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참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유가 프랑스, 영국, 브라질, 파키스탄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또 순위의 대열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자, 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과 이 기술 격차라든지 그다음에 방위 산업에 대한 어떤 무역 적자 구조는 이제 극복해야 할 이러한 내용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국방력의 6위라는 이러한 그 측면은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IT 산업이 발전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4차 산업과 관련돼서 고도의 어떤 산업으로 발전되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력도 함께 이제 민군이 발전해 간다 그러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국가 뒤처지지 않는 이런 어떤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어떤 과학 기술의 격차는 이제는 방산 물자 어떤 수입 통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한번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니까 자, 한국의 방산 물자 어떤 수출 규모 여기에도 보니까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더 많이 수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이 방위 산업에서는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랬느냐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투기라든지 어떤 그런 전자전 장비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첨단 어떤 그런 장비와 기술이 요구되는 주요 어떤 무기 체계의 도입을 위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수입에 많이 의존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는 IT 산업들이가 이제 세계 강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무기 산업은 더 지속되고 또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측면에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이제 아마 최근 그 한국 방위 산업의 어떤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어떤 지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자, 한국의 전체 방위 기업의 어떤 매출액을 살펴보니까 2017년도에 어떤 전년 대비해서 13% 가까이 감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최고점에서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대 방산기업 그 리스트에서도 한국 기업의 어떤 매출액은 2016년도에 이제 최고점을 찍고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7년 전후로 해서 한국의 어떤 무기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어떤 군함이라든지 항공기 이런 어떤 수주가 이제는 감소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업종의 어떤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러한 요인을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무역 적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적자가 방위산업에 대한 어떤 적자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방산 부분의 영업이익을 인해서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제조업에서 4.4%에 비해 어떤 낮은 3.7%를 기준 어떤 그 수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낮은 편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핵심 국방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축적된 연구 개발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어떤 정부 예산 대비 국방비 예산 비중이 이제는 16.3%, 그래서 그 OECD 평균의 어떤 21.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급변하는 국방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 연구 개발 체계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은 국방부만 어떤 국가 기술력만 강화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과 민의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추세가 국방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상당히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제9절 근무 지원입니다. 자, 근무 지원은, 근무 기능은, 여기 타 근무 기능에 속하지 않는 어떤 근로라든지 급양, 급수, 세탁, 목욕, 수선, 영연, 이런 어떤 그런, 관한 어떤 그 근무라든지, 그 다음에 후방 직영선 및 보급로 선정 등, 기타 활동, 그 다음에 환경 보전이라든지, 경제적 운영 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전 근무 지원에는 작전부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그 근무 활동으로서 근로라든지 급식, 급수,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설령, 그 다음에 세탁, 목욕, 수선, 제독 이런 어떤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근무 지원 어떤 그런 대부분 어떤 편제부대에 의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자체가 수행되나 야전 지원 시설은 이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어떤 필수적인 근무 활동과 그 다음에 자체 노력 이런 능력이 부족한 어떤 부대부터 지원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야전 근무지대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우리가 근무, 이제 작전 부대의 어떤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어떤 근무 활동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 근무입니다. 근로 근무는, 자, 여기에서는, 군의 어떤 이 전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용한 근로자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로자원. 가용한 근로자원은 노동력을 여기는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원을 어떤 획득 관리하고 여기에는 사용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병력, 근로자를 운영하는 목적은 뭐냐면 병력을 전략하는 데 있고 가능한 한 많은 이 병력을 전투에 투입하기 위해서
작전이라든지 어떤 보안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어떤 근로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근로자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근로자는 어떤 민간이라든지 그 민간의 억류자 그리고 포로 등으로부터 획득이 가능하고 이런 어떤 자원에는 어떻습니까? 미숙자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가나 기술자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자는 소요 판단은 어떤 면에서는 근로자를 운용할 수 있는 군사 지원 내용을 파악해서 관계 참모와 협조하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획득 가능한 인원을 고려해서 예하부다의 근로자 운영 계획을 여기에서는 하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급양입니다. 자, 급양은 장병의 영양 관리를 위해서 주식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메뉴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조달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분배, 여기는 취사, 조리 이런 어떤 급양 감독에 관한 이 재반 절차를 말하고 그 다음에 급양 근무는 어떤 주식 및 중앙 조달 부식을 정량제로 운영하되 메뉴에 의거 1인 여긴 일식 기준 열량이 여기는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부사항은 육군 급식 방침에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급수입니다. 자, 급수라는 것은 급수장의 어떤 일반적인 위치는 군수 참모가 결정을 하고 급수장의 어떤 일반적인 위치는 군수 참모가 결정을 하고 설치는 누가 합니까? 공병대장이 여기는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급수 업무에 대한 이 공병의 기능은 급수원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급수 시설 및 여기에서는 급수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정수에 대한 이 관한 업무를 여기에서는 조금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안 넣었네요. 자, 정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수질 검사는 누가 합니까? 수질 검사는 의무근무대장이 하고 분배는 누가 합니까? 분배는 보급 수행대장과 협조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목욕 및 세탁입니다. 목욕 및 세탁. 자, 군지단의 예하 보급대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지원하며 목욕 지원은 평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통상 주둔지 단위로 영구 목욕 시설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러나 전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시에는 이 군지단에서 사단급 부대에 지원되는 이 목욕 트레일러를 여기에서는 지원해서 여기는 운영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탁 지원은 소요보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지원 부대의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피지원 부대의 어떤 임무라든지 상황, 그 다음에 지형, 기상, 가용 부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기는 지원하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지원되냐면 병원 부대, 그 다음에 전투 근무, 그 다음에 부대, 그 다음에 기타 부대 순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화생방 제독입니다. 화생방. 이 화생방에는 각 개인 및 이 부대의 어떤 책임이고 부대의 어떤 능력을 초과할 때 여기는 화학제독 부대가 어떤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됩니까? 중장비를 가진 어떤 공병부대의 지원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규모 제독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실시됩니까? 많은 어떤 인력과 이 물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독 작업은 항상 오염지역이 극히 중요한 곳이거나 그 다음에 오염된 시설의 어떤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실시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화생방 제독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자, 이제 기타 활동입니다. 여기서는,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근무 지원을 어떻게 되면은, 그것을 그 여러 가지 어떤 근무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을 통합해서 전투부대가 필요한 이 근무 지원 요소를 어떤 통합 지원함으로써 전투부대가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우리가 여기서는 전투 근무 지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좋은 시설, 좋은 어떤 그런 장비,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수송하고 보급하고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기타 근무, 급양, 목욕, 세탁, 영양, 제도 근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활동으로서는 이제는 뭐냐면 여기는 재해 예방,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대민 지원, 그 다음에 환경보전 활동, 그 다음에 군수 연습 계획 발전, 그 다음에 전평시 한미연합 연합 군수 협조기구 운영, 그 다음에 감독, 그 다음에 통합 군수 정보 체계 발전 등 이런 어떤 것들이 여기에서는 규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 군수 연습 계획과 여기 연습 발전과 그 다음에 전평시 한미연합 군수 협조기구 운영 및 이 감독은 자, 군수의 어떤 기획 기능과 여기에서는 집행 기능으로서 근무 기능에 분류하기는 부적절하며 통합 군수 정보 체계 어떤 발전 기능은 군수의 어떤 중요한 기능으로 발전시켜야 할 여러 가지 어떤 군수 정보 기능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군수의 어떤 그 8가지 이 기능을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군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는 실질적인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군수 정보 관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군수의 관리라든지 지원 활동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경제성 이러한 어떤 그 군수 분야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수 기능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 정보통신 기술과 발달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이런 어떤 신속성, 효율성, 경제성 이거에 따라서 군수 분야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 정보의 어떤 관리 및 지원 기능은 별도의 군수 정보 기능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만 여기에서는 획득 단계의 어떤 그런 종합 군수 지원 요소로만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군수 정보팀과 같은 이 조직이 새롭게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냐. 왜 그러냐면 자, 군수의 교육훈련 기능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교육훈련 훈련 감실이나 그 다음에 인사 참모 기능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군수 계획 기능의 전 군수의 어떤 통합 기능을 여기에서는 이 통합 기능은 물론 모든 군수 계획 기능, 그 다음에 군수 인력의 교육 훈련 이러한 기능을 포함시켜서 군수 기능으로 별도 분류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어떤 환경의 재앙에 따른 위기감으로부터 민간 기업체에서는 환경의 어떤 유해 물질에 대한 이 적합성 평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서 무역의 어떤 규제 대상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환경 관리 및 어떤 지원 기능은 민원 해결을 위한 어떤 환경 기능뿐만 아니라 무기 체계의 어떤 획득 단계로부터 여기는 환경 요소를 여기에서는 반영해서 여기에서는 운영 단계의 어떤 그 직업병 유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 다음에 폐기 단계에서부터 비용이 적게 소용되도록 할 필요성이 여기는 증대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군수 업무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새로운 군수 기능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수 기능을 여기에서는 8가지 기능으로 놔둬보니까 군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8대 기능으로 나누지 않고 이제는 군수 기능을 우리가 10대 기능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어떤 10대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군수의 어떤 그런 기능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보면 끝났죠. 요거를 한번 군수의 어떤 8대 기능을, 우리의 군수를 10대 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는 잠시 후에 좀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기능의 10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수 기능의 10대 요소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는 과학기술화되고 이런 컴퓨터 시대화가 되면서 군수 기능도 이제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8대 기능을 가지고는 이 군수 기능에 변화되는 어떤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군수 기능의 10대 요소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 기능의 10대 요소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제일 처음에 보면 이 군수는 실적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이 군수는 여기 설계하고, 우리가 제일 처음 시간에 얘기했죠. 설계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행 및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으로 보면 군대 어떤 군수 기능 10대 요소에서 보면 체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체계 요구사항. 체계 요구사항이 뭐냐면 이겁니다. 군수는 여기에서 보면 설계, 개발, 생산, 실행 및 관리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10대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자, 군수의, 여기에는 군수의 정비 및 지원 인력입니다. 지원 인력 군수에는. 그 다음에 보급 지원. 그래서 수리 부속품 및 재고 관리.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기술 자료, 보고서 및 문서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분배입니다. 분배. 그 다음에 포장, 취급, 그 다음에 포장, 저장, 그 다음에 수송. 이런 것들이 이제 군수에서 진행되는 이런 사항이고요. 다음에는 또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10대 어떤 그런 군수 기능의 10대 요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또 요소가 필요하냐면 훈련 및 훈련 지원 필요하고요. 여기서 보면 다음에는 컴퓨터 지원, 컴퓨터 자원으로서 여기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여기에서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비, 지원 시설과 설비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시험, 측정, 그 다음에 처리 및 지원, 장비,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10대에서 포함되고, 그래서 이 군수 정보, 이것이 이제 군수 기능의 10대 요소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 계획, 어떤 그런 군수에서 정비 계획의 수립은 여기에서는 자, 개념 설계 단계에서, 이 개념 설계 단계에서 정비 개념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라든지 상세 설계 및 어떤 개발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이 군수 지원 분석을 실시해서 최종적인 어떤 정비 계획을 작성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비 계획은 군수 지원 계획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체계의 수명주기 동안의 어떤 모든 지원 요소들이 통합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정비 기반 구조와 그 다음에 지원 기반 구조를 여기에서만 선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비계획은 군수지원 요소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이런 어떤 논리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정비계획이 변경되면 다른 군수지원 요소들의 어떤 많은 부분이 역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정비 수준은 3단계로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부대 정비, 중간 정비, 창 정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3대 정비로서 우리가 3단계로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군수 계획은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이 조직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군수 정비 및 지원 인력입니다. 군수 정비. 그래서 이런 어떤 군수 정비 어떤 지원 이런 어떤 인력은 군수 정비 지원 인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은 그 어떤 군수라든지 이 정비 활동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인력. 그래서 군수 정비 지원 활동이라는 이런 것들은 지원 품목들을 어떤 초도 보급하고 조달하고 생산과 관련된 어떤 군수 기능, 그 다음에 사용자 부대에 체계와 체계 구성품들을 설치하고 검사하고 사용 부대에 대한 어떤 서비스 기능이라든지 이런 수명주기 동안에 어떤 이런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이런 어떤 체계의 어떤 정비 기반 구조와 지원 기반 시설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설 및 어떤 장비를 여기에서는 폐기 및 처리하는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 및 여기에서는 훈련 지원은 체계 운영 및 정비 인원에게 여기에는 어떤 체계 인수 시 필요한 최초의 어떤 교육 훈련과 인수 후에 체계 운영 기간 중에 필요한 어떤 보수 교육, 이 보수 훈련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데 요구되는 어떤 인원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시설, 자료, 문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는 훈련 및 여기에서는 훈련 지원에 필요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급 지원에서 수리 부속 및 재고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급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장비, 즉 컴퓨터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시연 및 지원 장비, 그리고 수송 및 취급 장비, 훈련 장비, 통신 장비 및 어떤 기타 관련 시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정비하는 데 요구하는 모든 부품, 그 다음에 수리 부속, 소모품 이런 것들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품과 수리 부속을 체계 운영 전에 이 기간에 요구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보급 지원은 하드웨어와 마찬가지로 표준화되면서 형성 관리 및 허가된 문제 등에 동일하게 다뤄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컴퓨터 자원입니다. 자, 모든 군수 기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비계획된 어떤 정비 활동 이런 것들은 원격 감시 및 보고의 어떤 요구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의 작동 상태에 대한 어떤 원격 감시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시행 및 체계의 어떤 진단 능력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적합한 어떤 자료 같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매일의 어떤 정보 흐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컴퓨터와 관련돼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연결된 구성품,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연결부를 컴퓨터 지원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그 소프트웨어에서 이게 분류되는 것은 뭐냐면 소프트웨어의 도메인으로 해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와 자동화 정보체계 소프트웨어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중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는 다시 내장형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C3 소프트웨어,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또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방위산업체에서도 최근 K전타, K2 전차, 그 다음에 함정 전투체계, T-50 항공기 이런 것 등의 어떤 개발 체계 내에서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어떤 재사용이 40에서 80% 이상이 어떤 이를 정도로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어떤 그 본격적인 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가기 이제 시작해서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는 이런 정비 체제를 우리는 소프트웨어 체제를 운영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자료 및 보고서 관리인데 여기에서는 이 범죄에 속하는 자료는
전 수명주기 동안에 계속 진행되고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각종 보고서를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비 및 지원시설과 여기는 설비는, 자, 정비 및 지원시설과 설비라는 것은 뭐냐면 군수활동을 지원하는 데 요구되는 모든 특별한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저장, 창고하고 모든 수준의 어떤 정비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전기라든지 뭐 에너지, 동력, 환경, 통제, 통신 안전 장비, 이런 모든 시설이 포함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비시설에는. 자, 다음에는 자, 분배. 여기에서는 분배, 포장, 그 다음에 취급, 저장, 수송,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이 범죄는 모든 물자라든지 장비, 그 다음에 특수장치, 보관, 이 보관고, 보관고라고 하는 건 어떤 재활용이나 폐기기능 이런 것도 보관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포장이라든지 안전 및 보호용, 그 다음에 보관, 취급 및 수송 체계 어떤 주장비, 그 다음에 부품 및 부속, 그 다음에 실험 및 지원 장비, 기술 자료, 컴퓨터 지원 및 이동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각종 어떤 보급품을 포함해서 여기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수명주기 기간 동안에 걸쳐서 물자를 어떻게 배분하고 그 다음에 정비나 지원 활동에 요구되는 이 모든 수송 활동을 포함되는 것을 여기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시험 측정 처리 및 지원 장비 지원.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 그 운영 및 정비에 필요한 모든 공구, 그 다음에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어떤 감시 장비, 그 다음에 측정 및 검사 장비, 그 다음에 특별 시험 장비, 그리고 측정 및 어떤 교정 장비, 그 다음에 정비 수리대, 특수 취급 장비,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는 획득 군수의 노력은 이러한 시험 장비와 그 다음에 지원 장비의 수를 최소화하는 데 두어야 여기는 표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군수정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난 모든 군사활동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이 조직들 간에 주고받는 군사정보의 흐름을 어떤 면에서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정보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고객이나 생산자, 공급자 및 정비를 지원하는 이 조직들 간에 필요한 어떤 통신망도 포함된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형태와 양은 조직 간의 적절한 형태와 신뢰성이 있고 적시성이 있게 필요하다면 이러한 보안성을 고려해서 제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어떤 그 전자상거래 능력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조직들의 어떤 상호관계를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보급망 연결이라든지 정비활동, 그리고 어떤 군사지원, 이 군사지원 요소를 모두 연결해주는 이런 어떤 통합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거죠, 군사정보가. 그래서 군사기능을 우리가 8대 기능으로서 우리가 봤는데, 이 기능으로 가지고는 변화되는 환경 요소에 대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군사기능의 10대 요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기능의 10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군사가 이제 새롭게 변화돼 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거를 또 빗대서 이제 11대 요소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요소들을 군사기능의 10대 요소 중에서 우리가 8대 기능을 다 끝내면서 10대 기능을 다시 한번 추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느냐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